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독교 상담과 영성, 대상관계 이론과 영성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상관계 이론의 개론적인 부분과 또 대상관계 이론가 중에 위니캇의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시간과 어떤 연속적인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거울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유아가 최초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몸짓을 통해서나 표정을 통해서나 소리를 통해서 처음에는 단음이죠. 알아들을 수 없는 단음과 좀 지나면 연속음, 이런 소리를 통해서 최초로 자기를 표현하기 시작할 때 엄마는 아이의 첫 표현에 때로는 경이로운 표정으로, 때로는 어떤 이런 찬사를 보내는 표정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유아는요,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얼굴을 거울 없이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 효과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가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양육자가 빵긋빵긋 웃는 아이의 눈을 눈맞춤하면서 함께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 유아는 자신의 웃음을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엄마의 반응이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로 존중받고 있구나. 내 사랑이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존재감과 나는 나야 하는 자기 통합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울 반응에서 실패하게 되면, 이유야 어찌하든 간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생한 자신의 느낌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대상허기라고 합니다. 대상허기. 최초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거울 반응을 통해서 생생한 살아있는 느낌과 사랑과 존중받는 느낌을 주고받지 못할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해서 대상허기를 느끼다가 어디로 발전하느냐? 중독으로 발전합니다. 의존증, 알코올이나 도박이나 성이나 마약이나. 끔찍하죠. 부모라는 거울이 보여주는 아이의 모습, 그 모습이 아이의 마음속에 내면화되어서 아이의 자아상과 자기 이미지, 자기 표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의 자아상에는 아이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아이를 비춰주는 부모의 모습도 내면화되어서 대상 이미지, 대상 표상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대상 관계에서 구성 단위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엄마를 떼서 아이만 생각할 수 없고 아이를 떼어서 엄마만 생각할 수 없는, 각각 독립된 존재이지만 둘은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유아 어머니, 어머니 유아 관계성의 모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적 대상 관계도 대상 표상과 자기 표상이 함께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서적인 색채가 묻어 나오는 거죠. 부모 아이 상호 경험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의례화된 관계 경험입니다. 이것을 아주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이 에릭슨이죠. 부모 유아 사이에 이루어진 의례화된 관계 경험. 그래서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게 대하는지 아니면 함부로 막 대하는지, 어쨌든 그 부모의 태도와 그 방식과 정서적인 색채가 내면화되는 거죠. 결국 아이의 자아상에는 부모가 비춰주고 반영하는 아이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부모의 모습과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방식, 거기에 정서적 색채인 감정과 정서도 함께 자리를 잡아서 내적 대상 관계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선생님들은 상담자가 되시고 내담자가 오지 않습니까? 내담자가 왔을 때 모든 내담자들은 이런 내적 대상 관계를 가지고 온다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공감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의 내면 속에 담겨있는, 녹아있는 내적 대상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대상관계 이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대상관계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된 의례화된 부모와의 상호관계가 내면화되어서 아이의 마음속에 성격의 구조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향후 아이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이 내적 대상관계가 기본 틀이 되고 렌즈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점이죠. 사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나 학생을 보겠습니다. 나는 가와 같은 반의 학생입니다. 선생님이 산수 시간에 셋을 더하면 넷을 더하면 얼마지? 라고 물었을 때 총명한 나는 금방 일곱이라는 것을 암산으로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요하고 번쩍 손을 들지 못해요. 일곱이라는 정답은 알았지만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는 것을 주저한 거예요. 나는 책상 밑에 있는 손을 들락말락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답을 미처 모르는 가는 번쩍 손을 들었는데 답을 이미 알고 있는 나는 왜 손을 들지 못했을까? 역시 나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내적 대상관계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중장비,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이런 중장비를 하시는 분인데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그 나의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우울증 때문에 나에게 제대로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던 거죠. 실제 어머니는 계시지만 심리적으로 경험되지 않는 어머니, 다시 말해서 심리적으로는 부재한 어머니였다. 술에 취해서 들어온 나의 아버지가 어린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셋 더하기 넷이 뭐냐?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아직 어린이집에도 못 가본 나는 당연히 손가락을 펼쳐서 셋 더하기 넷을 세려고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그것을 본 나의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나의 머리를 쥐어박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녀석. 겨우 손가락을 세서 일곱이요 라고 대답하자 손가락을 세서 맞춘 주제에 그것도 자랑이냐고 또 핀잔을 주는 거예요. 자, 이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아니죠. 혼날까봐
두렵고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이겠죠.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 나는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경험을 통해 선생님을 나름대로 해석할 뿐이죠. 무의식적으로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나아가 겪은 부모 관계, 부모 경험은 거의 대부분 비난받고 거절당한 경험이 전부인 거죠. 당연히 나는 선생님도 자신의 부모처럼 그를 비난하고 거절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적 대상관계 틀이 나아가 정답을 알면서도 선뜻 손을 들지 못하고 책상 밑에서 손을 들락 말락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때때로 사람들은 타인을 실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각하지 않고 그보다는 오히려 타인이 이럴 것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내적 대상관계 때문입니다. 다음 장의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얌전하네. 자, 이 얘기를 듣고 두 가지 반응을 생각할 수 있죠. 위에 원에 보면 긍정적 내적 대상관계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 내적 대상관계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참 얌전하네 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반응하겠죠. 자, 그런데 아래 원을 보면 부정적 내적 대상관계를 형성한 사람이 참 얌전하네 라는 말을 들으면 부정적으로 삐꼬하게 그냥 삐뚤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할까? 왜 칭찬할까? 나에게 뭘 원하는 걸까?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표현인데 내적 대상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물컵에 물이 반이 들어있을 때 그냥 보면 물컵에 반, 정확하게 반이 들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물이 반이나 남았네. 그래요. 반이나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이구야, 물이 반밖에 없네. 똑같이 컵 속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남았네. 또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그 보여지는 컵 안에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내적 대상관계가 있느냐. 그 차이더라는 거죠. 내적 대상관계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해석하는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렌즈가 되죠. 달리 표현하면 타인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렌즈의 구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외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독특한 내적 대상관계라는 렌즈에 의해서 굴절되고 왜곡된 모습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나아가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바라볼 때 선생님을 잘 모르지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내적 대상관계의 틀을 가지고 선생님을 바라본 거죠. 선생님도 아빠처럼 혼내실 거야. 선생님도 아빠처럼 나에게 핀잔을 주실 거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정답임에도 불구하고 책상 밑에 손을 넣고 망설이면서 주저주저 하면서 손을 들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대상관계 심리 치료는 이러한 정신분석과 상담을 통해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내적인 대상관계를 변화시키는 거죠.
내가 기존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대상 이미지와 자기 이미지, 그리고 그 안에서 묻어나는 정서적인 색채가 있다면 그것을 직면하고 통찰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변화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왜곡해서 바라보고 이렇게 뒤틀려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다 건강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대상관계 심리치료 상담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치료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치료자의 해석을 통해서 치료자의 통찰과 해석을 통해서 내적 대상관계, 즉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가 어떻게 현재 실제 대인관계에 역동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통찰하고 있는 거예요. 통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치료자의 상담자의 해석이나 통찰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 상담자의 통찰과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치료자, 상담자와의 공감받는 관계 자체입니다. 위니카스의 이론으로 표현하자면 그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서 홀딩, 안아주기와 소중하게 몸 다루기나 이런 안아주기와 몸 다루기나 대상 제공하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죠. 공감받는 관계 자체입니다. 치료자와의 공감받는 관계는 사실은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좋은 부모와 당연히 경험해야 했던 것들입니다. 근데 경험을 못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뭐 우울증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 때문인지 어떤 사고 때문인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충분한 공감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박탈과 결핍으로 인한 그 상처 경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상담실 안에 와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최초 그 원 관계 경험에서 갖지 못했던 그 돌봄과 양육의 경험을 재경험하는 거예요. 재경험. 리익스피리언스를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상관계 정신분석의 상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대상관계 정신분석, 정신분석적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내일 저녁에 함께 우리가 뵙고 또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